최상보다 최적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내가 10시까지 공부하려고 그래. 진짜 내가 큰 마음 먹고. 근데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8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그게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 책상에서 통계 보고 상상하지 말고 직접 다리품을 풀어서 의사결정 하시는 거.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라.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 기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매물을 살 거냐 아니면 분양을 받을 거냐. 그래서 저는 경매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대출을 받는 건데, 주택을 받을 때도 보통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요. 이 한도가 이제 6억으로 당연히 제한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돼요. 근데 물론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이 규제는 없는데 보통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주택자가 경락자금 대출 받으면 또 이게 6개월 안에 또 종전주택도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주택을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은 여유자금이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법원 경매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에 좀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아마 수도권 외곽의 중소규모 단지들은 미분양이 날 겁니다. 지금 뭐 분양가는 계속 치솟잖아요. 근데 대출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가령 서울 같은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7억입니다. 그럼 대출 한도 6억 빼면 11억이 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자꾸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 찬다 뭐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고,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일단은 목돈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경매시장, 특히 경매시장을 자주 눈여겨보십시오. 경매시장하고 청약시장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급급 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행 이전에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이 나옵니다. 이런 전략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통계를 보지 마라. 오히려 아까 대단지 아파트 흐름을 봐라. 그 다음에 오히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은 생각보다 쇼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일수록 매입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특히 건매로 사시려면은 여러 중개업소에다가 거물을 쳐놔야 돼요. 낚시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충분히 저는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세 가지 방법, 그다음에 청약하고 경매하고 건매물 쪽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1주택자는요? 1주택자 분들은 이번에 조심하셔야 될 게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거든요. 네. 갈아타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처분 조건부 대출을 이제 받는데 이거 6개월 안에 안 팔면은 대출금이 회수되고 이 3년 동안 주담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항상 원칙대로 해라. 저는 이 말씀 드리거든요. 집을 만약에 팔잖아요. 네. 그러면 10시에 이제 매도 계약금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후 2시에 가서 당일 오후 2시에 가서 계약하십시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 옮길 때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비 물건들을 후보로 한 2-3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 만약에 이제 사러 갔어. 집주인이 안 판대. 나는 팔고 왔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럼 공중에 붕 뜹니다. 갑자기 5천만 원 더 달래. 그때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열받아서 계약 안 한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붕 뜰 수 있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시장이 나보다 똑똑한데?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개 정도는 애비 물건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선매수 후매도를 했다가 요번에 지금 일부 마용성이나 강남의 건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건매물을 내놓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나 거래가 많지 않은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갈 때 단독주택 3년에 한 번씩 거래되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 때,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갈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반드시 선매도 구매수 원칙을 지켜라. 다주택자? 전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다주택자를 모르겠어요. 다주택자는 그거는 나름대로 분명히 지론이 있으신 분이야. 저보다 더 IQ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의 지금 중과세가 이 규제 지역만 적용되는 거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해당되는데 그게 다시 부활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여러분이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게 강남 3구 마용성에서 제가 추가 좀 하나 더 드려보면, 네. 거래량과 매물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은 6.27 대책 이후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구매 여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도 좀 일리는 있지만, 또 반대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남 3구 마용성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는 아닌 거고 1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인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플러스 1주택자도 집을 팔면 다른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이걸 팔고 나면 또 다른 집을 살 때 문제는 그 규제를 받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대출 껴서 샀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걸 팔고 나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나는 결국 1주택자는 거기 계신 분들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나와야지, 금매에도 뭐가 나와야지 이제 이게 결국은 매수세와 매도세 경쟁에서 이제 이게 집값이 떨어질 텐데, 이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의견인가요? 일종의 이제 가격 상승의 역설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양도세 감면을 최대한 받으려면은, 말하자면 장특공제 80%까지 받으려면은 10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년 정도, 7, 8년은 보유와 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좀 줄 겁니다. 집값이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배치라고 그랬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옳은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죠. 근데 옆에 사람 보면 욕심도 많다 그러잖아요.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과연 내가 그러면 손실회피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 IMF 때 압구정 아파트 35평 지금 요번에 75억 같은 거 2억 했어요. 엄마 아파트 34평짜리 1억 4천 했고, 분당 그 서현동 삼성 그 시범 아파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 1억 1천 했고, 그때 생각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이걸 내가 10억에 샀다. 42억까지 갔어. 가령. 최근에 고가가. 지금이 40억이야. 그러면 주식이라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이걸 30억, 3억이라도 그냥 던지죠. 주식은 손절매, 손실회피 기준이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달라요. 부동산은 손실회피 기준을 뭐로 잡냐면요. 옛날 내 최초 구입 가격으로 잡지 않아요. 이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본인 생각하고 외부에 볼 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서 봐야 되지. 인간이 누구든 이기적이잖아요. 뭐를 보냐면은 40억이나 42억을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니까 양도세도 많아. 그리고 지금 취득세매도 30억만 해도 이거 1억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 내는 거, 그리고 길바닥에 돈 다 뿌린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강요된 어떻게 보면 강남살이가 많습니다. 거래준율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준율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못 나오고, 물론 요새 50, 60대들이 뭐 70대들이 판다고 하지만 그건 장특공제를 최대한 팔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저는 파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일각에서 지금 보니까 고령자들이 아무래도 이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잖아요. 부동산 중독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난,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이런 논문도 많아요. 강남 아파트를 지금은요, 고령자들이 오히려 이걸 경유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논문도 나옵니다. 네. 학교도 끝내고 이제 회사 간두면은 외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간다니까, 요새는요. 안 가고 오히려 여기서 안 팔려고 그래요. 왜냐? 외곽으로 갔던 고령자들이 다 뭐냐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 때문에 그게 이미 내재화된 거죠, 머리에. 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들이요, 테란노에 근무해요. 그런데 아들은 동탄에서 출근하고 아버지는 압구정 살아. 일각에서 그런 어떤 고령자들이 파는 걸 놓고 이거를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그거를 바라봐 버리면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거라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저는 주관적으로 그리고 강남이 좀 무너지고 팔고 그런 보면 뭔가 좀 고소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지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물론 주거 다운사이징을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흐름만으로 강남이 무너진다는 거로 보면은 조금은 저는 약간 논리적 비약 혹은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오히려 강남에 빌딩 안 사고 아파트를 사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지금 강남 아파트가 오히려 빌딩을 대체하는 부의 상징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흐름이 맞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세상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터민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렌드는요 당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트렌드는요 바로 자본에 대한 욕망과 공간에 대한 욕망 혹은 이걸 편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트렌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도심의 흉물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잿빛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이웃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공간이 약간 폭력적 공간이거든요. 아파트는. 이게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삶을 황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왜 그런데 아파트 값만 올라요? 우리가 가고 싶은 당위론적 세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의 지금 거대한 어떤 부의 어떤 그런 상징처럼 됐습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자본과 인간이 하면 편의성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런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특히 조금은 당위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자본과 편의성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이 트렌드를 아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식자층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대부분이 이게 약간 투기적 집단으로 보고 약간 패미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거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텐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담론보다는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지 담론은 잘 안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담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고려할 지표나 내 집 마련 타이밍은요? 그래서 저는 강남하고 마용성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타이밍을 재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은 굳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급지는 뭐 타이밍을 잴 때 지표 보지 말고 뭐 이게 주간 동향 이런 거 보지 말고 오히려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거래를 봐라. 거기가 거래가 되면은 아마 구입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이제 사실 때는 지금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 창구를 들러서 대출 가능 금액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는데 규제 지역은 100원짜리 부동산 없죠. 10,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넘어서면 내야 됩니다.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요새 부모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모력 뭐 좋은데 빌리더라도 나중에 편법정료로 드러나면은 조사받거든요.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신혼부부였는데 개포 아파트를 신혼특공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아니 뭐 난리가 났죠. 이제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아버지한테 빌려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사업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계약을 포기했어요. 왜? 세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아버지가 자연인이고 아니면 퇴직자면 별로 관계없어요. 그는 개인만 당하는 거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체를 한다. 그 돈을 지금 뭐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죠. 지금 2억까지는 지금 이자 없이도 빌릴 수 있는데 그거 나중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빌릴 때 정빙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금전 대차를 확실히 하고 이자는 언제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환은 언제 기간이다. 그런 걸 명확하게 적어야 이탈이 없다. 나는 선량한 무주택자니까 집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세무조사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세무당국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아니면 마용성 이런 아니면 토제 지역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자금 추적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는 청약분도 뜨거운데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청약이 있다면요? 그 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로또잖아요, 그냥. 뭐 그냥 해보는 거지. 재미로 해보는 거지. 일단 목숨 걸어요. 한 가구 공급하는데 뭐 20만 명 들어왔는데 나 될 거야. 상상은 자유니까 그냥 재미로 해보시는 게 그다음 목숨 거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특히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참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나이 50 넘어가지고 반포 그 무주택자인데 당첨됐어요? 25평 당첨됐어요.
그 비결이 뭔가 물어보니까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 정한수 효과. 얼마 보신 거예요? 적어도 한 7, 8억 안 될까요? 그 정한수 효과를 좀 믿거든요. 이 간절하면 이게 문도 열리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건조비 상승이 분양가 청약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고분양가 후폭풍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계속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이게 공사비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0년 초반에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했는데 900에서 한 1,000만 원? 심지어 뭐 1,30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버블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죠. 이 원가법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친절하게 느낀 게 제가 아는 분이 15년 전에 강원도에서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네. 그때 평당 한 300 정도 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걸 간평을 해보니까 건물 가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한 450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으려니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원래 뭐예요? 건물이 날아가면 강가상가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담보감정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공사비 급등이 어떻게 보면 담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의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먹을 게 없어요. 소비자 잉여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분양만 기다리고 왔던 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제 후배도요. 청약가점이 64점이에요. 이게 진짜 어정쩡하더라고, 서울에서. 계속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8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분양가 올라버리니까 8년 전만 하더라도 한 5억만 가지도 좋은 거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분양가뿐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중간에 참 붕 떠버려가지고 참 옆에서 지켜보기 참 안타깝던데 이게 결국은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 부분들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수도권 위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은 회복 과정이고요. 결국은 저는 가격 메리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 많이 떨어진 데가 사라. 문제는 그 동네는 내가 사고 싶지가 않아. 이게 문제죠.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을 건 큰 도박이거든요. 사실상 뭐 내 집 마련이라고 그러지만 그 안에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다만 간절하고 절박해야 의사결정이 돼요.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못했으면 앞으로도 의사결정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인 분들은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없는 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약간 계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상보다 최적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청산론자로 가버려요. 저도 좀 약간 완벽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침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내가 딱 계획표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내가 10시까지 공부하려고 그래요. 진짜 내가 큰 마음 먹고. 근데 내가 오늘 늦잠을 자서 8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그게 완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최선보다 차선이라도 접근해야 돼. 왜냐면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일단은 리커더 척도 아시죠? 논문을 써보면은 보통 5점도 있고 7점도 있고 10점 리커더 척도를 만들어야 돼요. 0에서 10점까지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아니 여러분들이 아마 요새 워낙 그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여러 변수들을 이제 항목에다 넣는 겁니다. 역세권, 신축 연도, 대단지, 뭐 요새는 조품만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망권, 그 다음에 뭐 로얄청 이런 거 따질 거잖아요. 여러 항목을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뭐 역세권이다. 역세권이 보통 서울시에서는 출입구로부터 500m거든요. 좀 멀죠. 한 여성들은 한 10분 거리, 남성들 좀 빨리 걸으면 한 8분 정도 거리인데 만약에 한 200m 정도다. 이 너무 가까워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있어요. 통계를 보면. 한 200m 정도 됐다. 그러면은 한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주는 거죠. 10점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쫙 매겨가지고 한 20개 정도 아파트를 일단 골라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마지막에 한 5개 정도를 압축한 다음에 현장 가서 의사결정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책상에서 통계 보고 상상하지 말고 직접 다리품을 풀어서 의사결정 하시는 거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장이다.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